같은도 하고, 그래서 매년 우리 학과의 겸임 교수님이신 김상훈 교수님께서 특강을 이제 해주시고 계세요. 올해도 변함없이 특강을 해주시고 계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공부하셨던 그 모습하고 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뵐 때 모습하고 또 다르니까 여러분 많은 걸 좀 느끼실 수 있으시고, 매달 한 번씩은 오프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마 계속 특강을 할 텐데, 우리 학과 교수님도 이제 특강도 하시긴 하시지만, 국내에 뭐 정말 유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초청해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 관련해 가지고 초청을 해서 또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하니까 매달 이제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때 밴드 여러분 다 밴드에 가야 되어 있으시잖아요. 네. 밴드에서 이제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하니까 꼭 여러분들 참석을 해주시고, 한 달에 이제 우리 특강 한 번 있고 또 학과 모임이 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학과 모임 때는 이제 저녁 같이 드시면서 우리 학과에 입학하신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 기존에 현업에 있으신 분들 또 사업하고 계신 분들 같이 얘기하면서 정보 교환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이게 또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하실 김상훈 교수님은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스컴도 많이 이제 나오시고 우리나라 외식 컨설팅의 1세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워낙 현장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김상훈 교수님 모시고 2025년도 창업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듣도록 하시죠.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이야, 이렇게 오복한 시절에 잘 먹고 잘 살고 계시죠? 네.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야, 이게 진짜 갈수록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갈수록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나,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우리 그 시장 프랜차이즈 학과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최근에 제가 뭐 요즘 트렌드를 분석한다, 뭐 분석을 위한 분석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트렌드 키워드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 1월 9, 10, 11, 12 1월 달에는 오래간만에 교토를 한번 갔다 왔고요. 제가 이번 달 어제는 동경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1월 달, 2월 달을 갑자기 일본 시장을 다시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일본을 처음 시장 조사했던 게 1990, 그 당시에 1991년도 무렵, 그 당시에는 동경에 빅사이트가 생기기 전 마쿠아리마스에 막 이런 페어 보러 많이 갔었는데, 그 이후로 아무튼 제가 해외 시장 조사 그러면 일본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나 특히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달라지는 게,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측면이 고령화 시장, 저는 앞으로 되게 관심 많고요. 특히 일본의 그 단카이 세대라고 하는 중장년 세대와 우리나라 지금 63에서 5년생까지 베이비 부모 세대, 1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다 은퇴했고, 제가 1967년생인데요. 제 또래, 그러니까 67에서 67, 68에서 73년생까지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606만 명, 지금 한창 은퇴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나라 5,100만, 서울시가 960, 경기도 1,380, 인천이 한 300만을 포함한 우리나라 5,100만 인구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그 중에 정확히 20%가 지금 고령화로 채워주고 있어서, 야, 이 고령화 시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배터리가 정부가, 야, 역시 다이소 정부는 진짜 문제.
이게 전부 문제예요. 다이다. 이제 이게 떨어진 것 같다. 아이고 어쩔 수 없네. 그래서 저는 그 고령화 시대의 모델을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63에서 55년 이런 지금 60, 70, 특히 50대가 제일 많은 나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50대가 앞으로 20년 후면 다 실버가 되기 때문에 뭐 앞으로 실버의 기준이 정부에서는 65세가 아니고 70세, 75세로 올리자. 이 국민연금 늦게 주겠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고령화 시대, 과연 우리나라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우리 책에서만 들었던 갑자기 이 계엄령 시대가 오면서 이게 해외에 나가면 해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 뒤집어졌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느냐 그 위험한 나라에서 그래서 이 계엄령 시대가 오면서 이 밑바닥 경기가 제가 97년 사업자인데요. 올해 이제 만 29년, 30년째 사업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스몰 비즈니스 경기가 이 바닥인 건 정말 처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항상 시장의 가치라는 게 첫째는 5천만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주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있어야 창업자, 우리나라 550만 자영업 시장이 그 다음 먹고 살고 또 창업자가 있어야만 창업자를 대상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임대인들이 또 먹고 살거든. 상가 주인들. 또 임대인 상가 주인들이 먹고 살아야지 우리 부동산 관련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이런 데들이 먹고 살고 그 옆에서 프랜차이즈, 우리나라 백종원 씨 같은 양반이 한 9,800명 있잖아요.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먹고 살고 뭐 우리나라에 13만 개의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도 먹고 살고 이러는데 갑자기 시장이 이 소비가 위축되고 특히 이 창업 시장이 갑자기 신규 창업자가 없어졌어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완전 지금 경색된. 그런데 외부적인 경기는 작년부터 우리는 물가 상승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고물가 시대. 그럼 창업자 입장에서 당연히 원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원가 상승으로 버티려면 판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판매가가 상승되면 5천만 소비자들은 비싸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 갈까 한 번밖에 안 가고 그럼 소비가 위축되고 장사가 안 되고 그럼 물가니까 또 고정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고정비용의 첫 단추인 인건비 올해부터 1,300원 주유수당 포함하면 12,000원이 넘잖아요. 그리고 임대료, 우리나라 착한 건물주님께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반액해드릴게요 이런 임대인들이 누가 있겠어요. 고정비용 내야 되고 그래서 창업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본다면 야 이거 진짜 돌파구가 잘 안 보이네? 그거 어떻게 살아남지? 이런 걸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창업시장에서는 야 올해가 좀 어떻게 돌아가나 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트렌드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올해 트렌드가 요 김남동 교수가 발표했던 트렌드 키워드 야 올해 첫 번째 키워드는 옴니보어야. 잠식성 소비자가 는데 그러면 어느 세대를 타깃으로 해야 될까? 이런 트렌드 많이 보셨잖아요. 야 결국은 열심히 나의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봐야 그래봐야 병들어서 장렬하게 죽으면 끝이다. 그냥 아주 보통의 하루만 잘 지나가면 좋겠다. 이런 아부와 같은 사실 계엄령을 거의 예측하는 듯한 트렌드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보통의 하루였으면 좋겠다. 90년대 일본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버블이 끝나는 시점이 90년대 초반이었고 그 당시에 일본에 올해 맨날 노벨문학상 오래됐던 양반 중에 한 양반이 무라카미 하루키잖아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에서 나왔던 그 당시의 소확행 작지만 아주 확실한 행복 찾기 이 키워드가 요즘 대한민국의 2025년의 트렌드가 아닌가. 그거를 아주 보통의 하루 이런 키워드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야, 어떻게 딱 계엄령 시국에 이렇게 잘 맞는 트렌드가 있지? 예. 그러면서 야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 결국은 이 성질머리가 다양한 소비자들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세팅해주면 소비자들에게 뉴스 가치가 이어질 수 있고 그게 곧 구매 가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뭐 프랜차이즈 브랜드 요화정 같은 저런 브랜드가 트렌드 키워드로는 토핑 경제 이런 부분하고 잘 상통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테크 항상 트렌드에서 테크 요즘 푸드테크 이제 일본 시장에서도 푸드테크 요즘 그 직접 지나가는 푸드테크 적용된 사례가 되게 많았었는데 뭐 이런 그런 케이스들 근데 저는 이 테크보다 요즘 뭐 AI 때문에 얘기가 안 됩니다만 사실은 테크보다 중요한 것은 페이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창업시장에서는 결국은 믿는 건 네 얼굴밖에 없어. 이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내가 이 요리를 모델로 채용할 수도 없고 말이야. 결국은 나의 모델을 나의 얼굴을 야 이거를 마케팅 키워드로 치환해서 어떻게 확대 재생산할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얼굴 마케팅이 너무 중요해지고 있다. 믿는 건 내 얼굴밖에 없어. 이런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예전에는 빨간색, 노란색, 화이트 이랬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컨버전스, 융복합하는 그라데이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즉 불안개는 정답은 없기 때문에 약간 레드에서 옐로우까지, 옐로우에서 화이트까지, 화이트에서 그린까지 이거를 어떻게 잘 섞인 듯 섞이지 않는 듯 그라데이션 스타일로 한번 모디파이 해볼까. 그거를 외식시장에서는 퓨전으로 한번 바꿔볼까.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이 퓨전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90년대 그 당시에 일식 퓨전 청담동 원더백에 가면 와사비 비스트로 이게 우리나라 한식과 일식의 최초의 버전이었고 용수산 같은 브랜드는 한식당인데 약간 퓨전 스타일로 만들어 볼까? 그러다가 요즘 헤매고 있는 그런 테마도 있습니다만 그라데이션, 퓨전 이런 키워드들의 배우는 이렇게 어려울수록 오리지널이 중요해. 저 이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야. 오리지널리티, 오리지널이 가장 중요한 거다. 오리지널도 모르면서 퓨전을 내세우는 그 자체는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코드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라데이션 이런 키워드도 결국 오리지널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름, 겨울 우리나라가 진짜 딱 베트남 날씨 같은 동남아 날씨 같은 이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때 우리도 여름 장마 그랬는데 베트남처럼 우기라고 아열대 기후로 계속 바뀌고 있고 아무튼 이 기후 지금 일본은 올해 2025년 7월 25일 날 대재앙이 난다고 7월 달에는 일본 가지 마세요. 요즘 난리가 아니야. 뭐 대재앙은 딱 정해져 있어요. 후지산이 폭발하거나 후쿠시마처럼 대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예측한 그 만화가 계속 맞아서 아무튼 요 기후 마케팅, 날씨 마케팅.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려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사계절이 명확한 삼천리 금수강산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꽝이더라고 그게. 그래서 동남아 가면 늘 부르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도시 중에 저기 베트남 달랏 같은 도시는 1년 내내 17도에서 24도였거든요. 꽃피는 달랏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날씨와 상관없이 꽃피는 봄날이 1년 내내 이어지기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큰 변수가 없죠. 이게 우리나라는 여름, 겨울 적어도 11월부터 2월, 3월까지는 겨울철 비수기야. 이런 대학가 상권이 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5개월은 빼고 이렇게 카운팅을 할 수밖에 없는 아무튼 경영자 입장에서 이런 기후 이런 거 너무 중요해졌다. 그리고 공진화이 참 최근에 일본 스몰 비즈니스 시장과 우리나라 상황 보면 우리나라도 결국은 특히 정부와 민관 이 사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결국은 늘 소상공인들에게 저는 좀 가장 안타까운 게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3년 동안 한 2천에서 3천만 원씩을 정부가 줬거든요. 2억에서 3억 정도. 그걸로 코로나를 겪었단 말이에요. 지원금 받았으니까 문 닫으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전부 그거를 다 빚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곳간이 비어간다라고 그러죠. 무슨 곳간이 비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을 뭐 이렇게 그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웬만한 건설사들, 웬만한 은행들 IMF 때 공적 자금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거든. 그거 누구 돈인데. 근데 이 자영업 소상공인들 어려워지니까 대출하라.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이거 두 번째는 앞으로 이 공진화라는 관점에서 저는 보면 이번에 제가 엊그저께 제가 그 동경의 시무키타자와라는 이 한국의 연남동 같은 경춘선 숲길, 경의선 숲길 같은 일본의 그 도쿄 지하철이 이렇게 지하화되면서 지상 공간을 새로운 신세대 상권으로 바꾼 시무키타자와 되게 하나의 그 새로운 상권. 여기서 핵심은 지역민들과 상인들과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반영해서 일본이 잘 되는 게 저 경영자 모임, 이 상인회, 우리나라도 상인회가 돌아가는 상인회는 전국의 1408개의 전통시장 상인회 돌아가거든요. 하지만 웬만한 로드샵 상권의 상인회가 돌아가는 데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부 기관들은 개인한테는 늘 지원하는 것을 벌벌 떠니까 결국은 상인회한테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 이 시장경영진흥원의 전국의 전통시장 중에서 거의 70%가 뚜껑이 덮여져 있잖아요. 지붕, 아케이드를 설치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런 나 혼자 각계전투로 먹고 살아야 돼. 이 트렌드도 하나 있지만 저는 아이템보다 상권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차하면 공공의 지원을 이렇게 푸시 받을 수 있는 좋은 상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앞으로도 절대 망하지 않는 상권은 전국의 전통시장 상권. 저는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 아직도. 지금까지도 돈을 엄청 쏟아부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창업자 입장에서는 잘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올해 트렌드 중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게 90년대 때 그 당시에 처음 나왔던 트렌드가 리엔지니어링. 저는 기억하거든요. 혁신해야 된다. 그 당시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마누라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어. 혁신, 리엔지니어링. 근데 요즘 혁신 완전 바꾸는 건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완전 바꾸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라도 바꿔보자 이런 게 요즘 어떻게 보면 이 스몰 비즈니스 우리나라 자영업 우리나라 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한 가지라도 바꿔볼까 이런 게 올해 서울대 김남도 교수팀에서 만들어졌던 이런 트렌드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비 키워드 트렌드를 보면서 과연 트렌드가 이런 소비 키워드 트렌드를 보면서 과연 트렌드가 트렌드로 이렇게 그대로 정착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고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이 어려운 불황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모델이 있나? 저는 예를 들어 경기가 어려우니까 미국, 캐나다 한번 가볼까? 요즘 미국, 캐나다 시장도 뭐 우리나라 지금 교민이 제일 많이 사는 200만 명이 살고 있는 미국이잖아요. 이게 베트남도 한 20만 명 살고 있고 중국, 일본 이렇게 쭉 있는데 아무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뭐 유럽의 나라들. 유럽은 요즘 제 선배들 60대 선배들은 양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이러면 난데없이 산티아고를 걷고 왔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5kg 빠져가지고 오더라고요. 그 어려운 일을 뭐하게 돈 주고 하세요? 그래도 한번 걷고 싶을 때가 있어. 그래서 30대 싱글들도 여차하면 유럽의 산티아고 길 가는 사람이 있지만
유럽 시장이나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시장은 우리나라하고 근본적으로 자영업 토양이 저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나마 가장 비슷한 게 밤과 낮, 밤문화, 낮문화 이런 게 있는 게 늘 한중일 상권이었죠. 그리고 동남아 뭐 대만, 홍콩, 싱가포르 뭐 저 6억 5천 이 인도차이나 반도들 나라들까지 그 정도가 어떤 이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권이 오리엔탈 문화로서 우리나라하고 그래도 가장 비슷했고 그 중에서 적어도 벤치마킹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제가 가깝고도 제일 먼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말 우리나라하고 절대 친해질 수 없고 저는 그냥 시장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야 한중일이 같은 통화를 쓰면 정말 재밌을 텐데 유로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런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폭발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14억 시장 너무나 중요한 시장이고 우리나라 지금 5,100만 시장 그 다음에 일본이 1억 2,400만 시장인데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가장 슬픈 일은 5,100만 섬나라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해외 갈 때 비행기 아니면 못 가잖아. 그럼 섬나라지. 이거를. 그래서 저는 남북 통일이 안 돼도 반드시 저 경의선 철길, 경의선 저 신들주 통해서 베트남까지 기차 타고 저쪽 중국에 가면 훈춘에 가면 이 접경이잖아요. 저 중국 통해서 유라시아에서 유럽 프랑스까지 기차 타고 가는 이 정도 돼야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일단 남북한이 매수 8천만이야. 그러면 수상공인 시장도 되게 재밌어질 텐데 그래봐야 매수 5천만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시장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는 이 섬나라를 빨리 탈피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정말 필요하고 저 위정자들도 저는 우리나라 수상공인들을 위한다면 이 매수의 볼륨을 키우는 이런 관점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같은 경우는 늘 진짜 확실한 섬나라이기 때문에 섬나라라도 거기는 1억 2,400만이라는 매수가 있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일본 시장 중에서도 이번에도 일본의 오래된 가장 큰 일본 도쿄가 한 1,400만 정도 되잖아요. 1,400만의 가장 상권의 중심은 신주쿠 상권인데 신주쿠 역에 하루 승하차 인원이 350만 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부야 같은 경우가 한 하루에 330만이 타고 내리는 역이에요. 시부야 같은 경우가 2012년부터 매후년 2027년까지 지금 완벽하게 도심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우리가 80년대는 일본은 늘 우리 시대는 선진국이었죠. 근데 우리가 디지털을 빨리 받아들이면서 그런 경제적인 측면, 시스템, 디지털 쪽은 일본을 능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다시 그 아날로그 가치를 가지면서 디지털과 소위 말해서 도심 재개발, 그래서 국가적인 개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시부야 같은 경우는 아마 이 100년 만의 프로젝트다 해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면서 완전하게 지하철 역사부터 지금 새롭게 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 소비자들도 이 난리를 치고 늘 미적적인 감정이 있어도 일단 2시간밖에 안 되는 거리니까 가장 많이 가는 나라고, 특히 소비자 관점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하고 고령화라는 차원에서 지금 일본이 전체 1억 2,400만에 65세 이상이 지금 30%, 우리나라가 딱 20%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30%가 되는 시점이 통계청 기준으로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 후면 지금의 일본하고 되는 거. 그럼 고령시대 일본의 소비자들은, 그리고 일본의 창업자들은, 일본의 스몰 비즈니스 시장 환경은 어떻게 바뀌고 있고, 드디어 일본 사람들은 어떤 동일한 이 오리엔탈 문화권에서 그들의 어떤 이 고령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관심이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계속 90년대부터 추적 관찰했었고, 지금 2025년을 보면서 그냥 한번 저기 우리가 간사이 지방이라고 하는 일본의 식탁이라고 하는 오사카, 교토, 고베, 나라 이런 간사이 지방과 일본의 이 동경을 1월달, 2월달을 빠르게 한번 보면서 요즘 그럼 일본 시장에
뭐가 있는데 그냥 쉽게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쭉 카페 창업 창업 아이템 개발에서도 한번 소개했던 건데요. 치루퉁탄이라고 치루가 원래 학이죠. 학. 이렇게 장수하는 십장생 중에 하나. 치루퉁탄이라는 우동집인데 이것도 기존의 모델을 완전하게 업그레이드했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오사카에서 시작된 오래된 우동집인데 우리가 일본의 면 요리로 우동과 라면이 대표적이면서 소바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동집이란 말이에요. 우동집이 뭐 특별히 얼마나 다르겠어. 근데 최근에 요 치루퉁탄 제가 요 오사카, 교토 그다음에 요 동경 신주쿠 뒷골목에 있는 요 치루퉁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동집 그러면 작은 우동집 생각하는데 요즘 일본의 전체적인 부류가 작은 가게는 작은 가게대로 아까 시모키타자와 같은 동네 상권에서는 프랜차이즈가 감히 못 따라오는 작은 가게지만 우리가 연남동이나 이런 전국의 로스길 리단길 상권에서 내미는 감성 상권, 감성 가게 만들기 중요하듯이 그런 작은 가게는 그런 쪽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점에서 보면 큰 가게, 그 다음에 1층 가게보다는 다양한 큰 가게들 많은데 이 요즘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 어려우니까 가장 큰 시장이 부동산 임대 시장 지금 난리 났고 10억짜리 상가 분양받은 사람들 지금 완전 지금 폭망 직전에 있는 사람 많아요. 이거 앞으로 우리나라 상가 부동산은 다 은행이 손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대로 가면.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는 전국의 신도시, 혁신상가, 뭐 세종시 같은 동탄 같은 이런 개념 없는 신도시 상가 분양받으면 큰일 난다. 창업도 하지 마라 그 동네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늘. 그럼 오래된 상가, 절대 없어지지 않는 상가, 오히려 원도심의 재발견 이게 중요하듯이 그러면 문제는 신도시 상권 이미 장사한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존 컨셉으로는 안 되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드는데 치루퉁탄 같은 경우는 이게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 애들이 저는 좋아하는 게 물론 3,000개, 4,000개 일본의 덮밥집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강남역 와서 장렬하게 망하고 간 저 어디야 요시노야 같은 그 당시에 두산에서 들어왔던 90년대 요시노야 뭐 스키야 그 다음에 마찌야 같은 이런 브랜드가 2,000~3,000개 다 이렇게 있지만 대부분의 외식 브랜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사카의 대표적인 쿠시가츠 다루마 같은 쿠시가츠 브랜드 이거 뭐 70년 80년 된 브랜드라도 브랜치는 20~30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브랜드도 아마 지금 브랜치가 20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1층 가게는 비싸니까 이거 신주쿠는 지하예요. 긴자에 있는 치루퉁탄은 탑층 꼭대기층이에요. 그래서 50평 내외. 그럼 지하는 완전 웨스턴 바 스타일로 칵테일 바 스타일로 완전 꾸몄죠. 이런. 이걸 딱 보면 우동집이라고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이걸. 이 정도까지만 해도 뉴스 코드로는 맞지 않는데 여기 지금 얼핏 보면 여기에 또 다른 코드 중에 하나는 지하니까 상대적으로 월세가 싸고 하지만 딱 보면 2030 여성들 코드로 소위 말해서 컨셉이 있는 가게 간지나는 가게 스타일을 만들면서 여기 핵심은 그냥 저는 이걸 세수대학교 정도 됐다고 제가 얘기하는데 정말 크거든요. 이 테이블에 이 모든 그릇이 이 정도고 나올 때는 나무 뚜껑을 덮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1인분 양을 선택할 수도 있고 1.5인분, 2인분, 2.5인분, 3인분까지 담을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3인분까지 1인분부터 3인분까지 가격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가격은 그래 배불리 마음대로 드셔보세요. 3인분 양도 3배까지 우리가 줄 수도 있고요. 1인분, 1.5인분, 2배 정도의 2인분도 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토핑 아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류 많고. 근데 그 치루퉁탄 언제 홈피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야 이들의 그 오사카에서부터 시작된 우동의 면발과 심지어는 우동의 면발을 부드럽게 얇게 뭐 이렇게 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성질머리에 맞는 우동이지만 일반 우동집이 마찌야 같은데 뭐 이런 일반 우동집은 500엔, 600엔짜리 우동 많은데 이건 객단가가 대신 높은 거예요. 다 1,000엔,
이상 한 1,300엔, 1,500엔, 2,000원대까지 그러니까 2만 원대까지 올려버리는 이런 경우가 되게 되는 거죠. 즉 그럼으로 인해서 쭈루통탄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이런 브랜드는 야 이게 기존에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지하나 1층은 비싸니까 지상층 넓은 가게로 뉴스 가치를 어떻게 만들까? 네, 최근에 이 투르키조크는 이게 홍대, 연남동 해서 3개를 오픈했는데요. 아까 쭈루통탄도 공통적인 것은 항상 뉴스 가치가 있는 거죠. 되게 특이해. 우동집 되게 특이하던데 하나하나가 특이하고 색다르고 뉴스 가치가 있으면서 근데 비싸지 않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토르키조쿠 같은 경우도 아까 저기 보면 모든 메뉴가 일본에서는 이게 370엔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3,450원 정도 되는 거예요. 모든 메뉴가. 근데 이 지금 일본 전역에 600개 오픈했는데 최근에 이 토르키조쿠 회장이 한국에 와서 인터뷰한 거 보면 앞으로 2029년까지 한국에 300개 오픈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토르키조쿠의 전략도 1층 안 들어갑니다. 지하나 월세 싼 지상층에 기본 5, 60평 정도로 하되 닭꼬치구이 이자카야라는 평범한 테마이긴 하지만 거기에 보면 또 써져 있죠. 우리는 반드시 국산 닭만 사용합니다. 얼리지 않는 닭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그래서 국산 닭을 이용한 직화구이로 토르키조쿠가 제가 지난번 교토 같은 경우는 가장 명동 상권인 그 가와리마치 상권에 토르키조쿠 걸어서 이 불과 한 10분 거리, 5분 거리 내에 4개가 오픈해 있었거든요. 이게. 근데 재밌는 것은 평일 저녁인데도 4군데 다가 웨이팅이었어요. 그래서 첫 군데 가서 웨이팅 적어놓고 두 번째 가서 또 기다리라서 웨이팅 적고 세 번째 적고 네 번째 적고 다시 처음에 돌아오니까 처음에 웨이팅 해놓은 곳이 들어갈 때가 됐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야 이게 뭐 얼마나 맛있는데 분위기가 어떤데 보면 이게 그 교토에 있는 가와리마치 상권의 메인통의 저녁 시간인데요. 그냥 지상층에 그냥 술만 나는 이런 분위기, 일단 이런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 그래서 예전에는 일본에 보면 하다못해 그때 커피집의 원조 아이템인 도토루 같은 아이템이 도토루를 일본인들이 좋아했던 것은 스타벅스에 비해서 와이파이는 좀 떨어지더라도 담배 피기 좋아요. 꼭 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 일본 가게들이 아예 끼견 가는 이거를 내세우는 매장들이 가끔 있고 이런 매장들은 다 이렇게 흡연을 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이게 많이 요즘도 중국에 가면 택시기사분들이 담배 피우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일본도 이제 흡연 매장, 금연 매장, 요즘도 호텔 가면 흡연실, 금연실 나눠져 있지만 의외로 복잡하고 이러지만 이 공기가 아주 탁하거나 이러진 않으면서 전 메뉴가 보면 가장 메인인 이런 그 야끼도리 관련 이런 닭꼬치가 다 370엔이라는 거고 세트가 이거죠. 근데 지금 한국에도 370엔 파나 봤더니 한국은 지금 전 메뉴를 4,900원에 팔고 있죠. 4,900원. 재밌는 것은 이런 모든 메뉴가 391엔이고 재밌는 건 여기에 양배추 샐러드는 있는데 양배추 샐러드 똑같이 370엔인데 양배추 샐러드만큼은 한 번 사면 한 번 구매하면 무한 리필이 되는 거야. 저가와 무한 리필이 이게 속속들이 이렇게 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재밌는 건 술값도 똑같기 때문에 술값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 보면 요 메가잔의 하이볼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요 메가사와 메가 하이볼 거의 1000cc짜리인데 이것도 작은 거나 큰 거나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이걸 그래서 너나 없이 여기에 가면 큰 잔 먹고 건배하는 친구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쟤들은 무슨 뭐 이렇게 저 큰 잔에다가 저렇게 먹는 걸 좋아하나 하는데 어차피 이게 가격 싸니까 그래서 경기가 어렵고 불안이 깊어질수록 가격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저가로 고객을 유인하는 대표적인 테마 중에 하나가 이런 투르키 조크 같은 거고,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저번에 2개라는 뉴스인데 엊그저께 또 하나 오픈했어요. 네이버 보니까 또 하나가 오픈했어요. 그래서 3개까지, 그것도 홍대 벨트 내에만 3개 오픈하는 거 보고,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개념에서 가맹점의 상권 보호 기조, 이거하고 좀 다른 전략인 거야. 오히려 어차피 웨이팅이니까 같이 붙어 있자고. 그래서 제가 저쪽 그 시모키타자와나 다른 상권에 가더라도 심지어는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바로 그냥 골목 하나 사이로 나란히 붙어 있는 2개의 투르키 조크가 있고, 재밌는 것은 매장마다 이런 술안주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딱 좋아할 만한 디저트 이런 것도 정말 종류가 많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아이템들이 생각보다 이 맛이나 상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핵심 가치겠죠. 그게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다리의 꼬치구이가 그렇게 맛있지 않잖아요. 왜? 냉동이니까. 이게 냉동이 아니라는 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재밌는 것은 얘네들을 보면, 이거는 지금 똑같은 투르키 조크 시모키타자와역인데, 여기 매장 가게와 그 바로 옆 매장이 있었거든요. 이 매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4시부터 28시까지. 28시는 몇 시에? 새벽 4시까지 한다는 거죠. 새벽 4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오후 날 12시부터 낮술 먹기 시작해서 오후 28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리고 라스트 오다는 27시 30분, 야 새벽 3시 반까지 이렇게 라스트 오다 넣고 영업하고 있고, 그 앞에 매장은 이건 좀 달라요. 앞에 매장은 오후 5시에 문 열어서 새벽 1시까지, 라스트 오다 12시 반. 이게 토요일 같은 경우는 어디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5시부터 25시까지, 금토는 17시에서 26시까지. 그러니까 똑같은 브랜드라도 매장마다 점주들의 물씬의 폭을 충분히 높여주는 거죠. 왜? 나는 죽어도 28시까지, 새벽 4시까지 나는 못해. 그러면 이렇게 영업시간 자체도 점주의 울신의 폭을 충분히 주는 컨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이쯔란 라면, 여러분 사실 여기 보면 이쯔란 라면이 있고 바로 이렇게 투르키 조크 있잖아요. 이거를 이쯔란 라면 같은 이런 일본의 오래된, 다 한 번씩 드셔보셨을 같은 일본 라면집도 보면 이 줄선 같이, 이게 왜 이렇게 줄을 설까? 이 집이 맛있어서 줄 설까? 이게 제가 볼 때 줄 서는 가치는 그냥 수요와 공급의 사이클로 본다면, 우리나라 음식점이 지금 대략 한 70만 개 보통 얘기하는데, 일본의 음식점이 계속 고령화로 인해서 음식점이 줄어들고 있었고, 최근에 일본 음식점이 60만 개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음식점 수가 적어요. 인구는 1억 2,400만, 우리 5,100만. 즉 수요층 대비 일본의 공급이 오히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거기다가 관광객은, 교토 같은 곳은 지금 교토 인구 끼켜봐야 상주 인구 140만밖에 안 되는 도시가 관광객은 연간 5천만 명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상주 인구는 많은 받고, 그 다음에 관광객도 많은 반면 실제 음식점은 주요 거점 상권에 다 몰려있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줄을 서는 가치가, 심지어 아까 투르키 조크나 쭈르통탄 같은 이런 대형 매장들도 웨이팅, 줄을 서는 게 서서 있느냐 안에서 앉아서 있느냐 이 차이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츠란 같은 경우는 큰 매장도 있지만, 이 매장은 딱 2줄로 해서 한 25인석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워낙 작다 보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근데 이츠란 같은 이런 매장이 재밌는 것은, 이게 싼 라면이 아닌데, 다 그래도 기본 1,000엔, 10,000원 정도는 하는 라면인데, 토요일 오후에 중고등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일본 애들 무슨
점심 때부터 이렇게 직접 라면을 먹고 있는가 이럴 정도로. 근데 여기 보면 이거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얘네들의 이 일본 외식 아이템에 제가 인테리어 사장들 제가 데리고 상당히 많이 갔는데요. 일본 외식 시장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이런 디자인과 디테일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이렇게 혼자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예 도서관처럼 이렇게 딱 막아버릴 수도 있고, 둘이 오면 가운데를 접을 수 있잖아. 이게 접을서 둘이만 딱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온갖 디테일, 이런 장식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시스템화되어 있다. 그래서 야, 얘네들은 저는 좀 우리나라 한국 프랜차이즈 본사나 외식업체는 인테리어 하는 친구들이 정말 이 작은 공간을 어떻게 하면 공간 활용 측면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면 객단가 10,000원이기 때문에 객단가를 높이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항상 그냥 맥주 한 잔 같이 먹는 이런 부어러 마셔라는 아니지만 느끼한 일본 맥주에 시원한 남아비로 한 잔 먹는, 그러면서 바닥에 필요하면 호출 누르세요 이런 시스템. 그리고 항상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스태프 알바 모집 맨날 하고 있죠. 그래서 1,300엔, 기본 시급 1,300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 인건비는 이제 똑같아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주유수당 포함하면 12,000원 이상 되기 때문에 1,300엔 정도 하면서 온갖 디테일을, 아까 토리키조쿠도 마찬가지고 모든 메뉴마다 요 일본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반드시 직원 모집, 이게 메인 홈페이지에도 항상 써있죠. 이게 그래서 뭐 사회보험은 어떻게 한다, 야 교통비 지급은 야 일일 상한가 500엔까지 주고 있다, 야 개인들의 이런 사생활에 맞는 이렇게 어디야 관리좀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이거 심지어 한국어까지 이렇게 다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거 직원 뽑는 게 관건이다. 그래서 요즘 일본의 웬만한 하다못해 나리타 이런 가는 리무진 버스 어디야 캐리어 넣어주고 이런 친구들뿐만 아니라 요즘 일본도 보면 동남아나 외국 인력이 없으면 이 인건비를 전혀 담보할 수 없는 우리나라하고 지금 같아. 우리나라가 외국 인력 빠지면 우리나라 식당이 안 돌아가죠. 이게 일본도 똑같이 마찬가지. 일본인들 직원보다 외국인들 직원이 갈수록 이 외식 시장에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거 금방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이런 게 나고야 가면 나고야의 가장 대표적인 명물 먹거리가 나고야 사카야역 이런 데 앞에 가면 나고야 그러면 우리 저 후쿠오카 가면 어디야 그 곱창전골 모츠나베 유행이듯이 나고야 가면 꼭 먹는 게 이 닭날개 튀김 테바사키잖아요. 요즘 테바사키 900원 하는 브랜드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건 테바사키 닭날개 튀김이 아니고, 테바사키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나고야에는 테바사키 브랜드가 1등 야마짱, 2등 후라이고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고야의 대표적인 닭날개 튀김이니까 야, 저 닭날개 튀김 하나 오픈하면 어떨까? 그럼 우리 한국에서 너나 없이 우리 한국의 치킨 브랜드가 몇 개인지 아시죠? 한 700개 넘잖아. 거의 800개. 나고야에는 그 유명한 닭날개 튀김 이 테바사키 브랜드는 딱 야마짱 후라이고 2개밖에 없어. 그거 왜 오픈 안 해? 이렇게 물어보면 이 아이템은 쟤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후라이고 야마짱 애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하고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요. 결이. 이게 우리는 미투 브랜드 뭐 하나 뜨면 그냥 미투 브랜드 이런 게, 백종원 씨 같은 경우도 그냥 있는 대로 브랜드 만들어서 50개 만들고 절반 25개 망하고 25개 중에서 1600개 오픈한 백다방 홍콩반점 해서 IPO 가서 지금 주식 바트막 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딱 예상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가 적어도 어떤 경영자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음식점의 가장 기본인 맛, 품질, 장난치지 않으면서 이거를 그러면서도 싸게 팔기 위해서는 유통 시스템과 원가,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싸게 판다는 것은 원가는 높고 마진은 낮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싸게 팔려면 어떤 식으로든 줄을 세우면서 많이 팔 수밖에 없고 여차하면 28시까지 영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일본 경영자들을 만나면 항상 남들보다 우리는 좀 더 길게 영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상반된 게 있죠. 길게 영업하면 도대체 창업자들의 행복지수는 어떻게 담보하는 거야. 그럼 경제적으로 이 돈 세는 재미로 담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게 운명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신바시, 동경의 신바시, 그리고 신지다이라고 신지다이라는 이거는 어디야 저기 어떤 거냐면 닭 날개 튀김 전문점인데 닭 날개꼬치 하나가 전설의 가치가 50엔, 그 다음에 생맥주가 190엔. 이게 우리 한국에 최근에 테바사키 하나에 900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원래 일본 이게 제가 어디야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아이템들 정말 많이 나왔죠. 그래서 50엔입니다. 이거를 외부에 50엔, 맥주 190원, 190엔 이거 엄청 내세우면서 싸게 파는구나 하면 이 닭날개 튀김이 메인이면서 전체가 50엔이라고 얘들은 새빨간 글씨로 이렇게 하면서 저 느끼한 닭날개 튀기면 또 이렇게 맥주 안주로는 딱 맞죠? 그래서 이거 하나가 지금 50엔 한 470, 80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한 접시에 10개 시키기도 하고 5개 시키기도 하고 이게 메인이면서 물론 이것만 파는 건 아니고 다른 건 다 있고 다른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데 얘들이 잘하는 게 생맥주 잔 하나도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은 즐거움으로 모이는 곳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내가 즐거워야 주변에 사람이 모인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즐겁게 살자고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쫙 뭔가는 모르지만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사진 찍어가게 만드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켈리 서체 이게 그래서 이런 키워드 아무튼 비즈니스 모델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쭉 보면서 저기 사르타이코 커피라고 요즘 일본 카페 시장은 스타벅스가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스타벅스 수를 넘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일본 스타벅스가 2,000개 되는데 우리나라 최근에 2,000개를 넘어섰죠. 이거를. 그래서 스타벅스가 미국, 중국 다음으로 스타벅스가 많은 나라 우리나라가 된 거고요. 스타벅스 일본 모델, 그 미국 아이템을 일본에 가면 일본스럽게 바꾸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많이 한다는 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 카페 시장에서 여기가 브랜드를 안 찍었던 것 같은데 요즘 일본 시장에서 일본인들이 스타벅스보다 더 좋아하는 2030 여성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털리스 커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원래 이게 미국에서 나온 브랜드예요. 근데 아주 일본스럽게 그러니까 일본의 스타벅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털리스 커피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직 매장 수가 많지 않고 저기 동경 외곽 조구역에 있는 스타벅스보다 더 좋은 이 사르타이코라는 커피인데 이거 아마 경영자 이름 같아요 보니까 이거를. 첫째 얘네들 보면 딱 봐도 이 어디야 스타벅스보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 일본 스타일의 특히 저는 시설 인테리어 중에서 저쪽 그 당시에 신선설렁탕 1호점이 그 당시에 90년대 연대 앞에 오픈했단 말이에요. 그 신선설렁탕 인테리어를 그 당시에 젠 스타일, 이 선 스타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이거 일본 스타일이거든. 이렇게 좀 정적이면서 젠 스타일 인테리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보면 스타벅스하고는 훨씬 더 이렇게 이 편안하고 일본스러운 스타일도 있고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요즘 다들 90년대 일본 가면 전부
이 어디야 문고본 책 읽고 있고 만화 책 읽고 있고 이러는데 한국 읽으면 똑같아지면 다 지하철 타면 전부 이 어디야 스마트폰 보는 거 이제 똑같아졌고요. 이런 풍경도 한국에서 너무 익숙한 풍경인데 1인 좌석을 이렇게 가장 메인에 배치하고 있고 가장 폼나게 배치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고급 일식점을 저희 회사에서 직영했기 때문에 그때 인테리어 일식집 인테리어 하는 친구한테 야 카운터는 가장 고급지게 만들어줘. 제가 왜냐면 바카운터의 그 소위 말해서 다찌 고객이 객단가가 가장 높여야 되고 폼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바닥도 좀 똑같이 하지 말고 다찌 바닥은 좀 특별하게 하고 의자 높지만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나는 다찌에서 먹는 사람이야 이런 품격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 사르타이코 그 유명하지는 않지만 보면 아주 일본스러운 인테리어 일본스러운 그래서 이런 다찌도 있고 저 1인 고객을 위한 노트북석도 있으면서 뭐 커피 맛을 위해서 자체 로스팅 기계가 몇 억짜리 기계더라고요. 엄청 비싼. 그리고 이런 자체 내 로스팅 이 아카데미도 직접 운영하고 있고 뭐 커피 맛이야 다 기본 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 자체가 요즘 일본인들이 딱 좋아하는 간지가 요즘 이런 간지예요. 이런 간지가 그대로 있는 게 요즘 90년대 일본 가면 일본에서 가장 큰 서점이 기노구니야 서점이었죠. 그래서 신주쿠 기노구니야 가서 맨날 책 많이 사왔던 거 제가 기억하는데 요즘 기노구니야가 1등 자리를 내줬죠. 누구한테? 츠타야한테. 일본에 가면 츠타야 한 번씩 일본에 거의 1000개 넘게 오픈했으니까 츠타야 서점. 츠타야 서점 스타일은 일본 츠타야가 디자인한 곳이 저 사가현, 일본 골짜기에 있는 사가현의 타케오시 시립도서관. 이거 그 타케오시가 한 5만밖에 안 되는 작은 소도시인데 그 타케오시의 랜드마크 건물을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서관 관광하는 사람이 많이 갔고 우리나라 신세계 정영준 회장도 거의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타케오시 시립도서관 보고 츠타야를 보면서 만든 게 코엑스의 별마당 도서관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도서관과 스타벅스와 그 다음에 온갖 라이프스타일, 그 다음에 이 라운지를 직접 쉐어할 수 있는 라운지 공간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라이프스타일 카페, 라이프스타일 공간 이거 좀 일본 되게 좋아요. 이게 근데 이런 서점도 사실은 이 머무는 공간으로서 고즈넉하면서 이런 이 자연석 이 하나하나가 가서 보면 되게 편안하네. 야 커피 한 잔 시키고 하루 종일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카페가 동네 가본 분들은 아마 여기 별로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저는 일본 고령화 시대에 저는 요 동경상권을 가보면 물론 이 골목상권 여행을 제가 맨날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저쪽 바다 출신이라서 동남아 바닷가 가는 거 제가 아주 싫어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항상 산이나 계곡이 더 좋고요. 그래서 동남아 액티비티하고 이런 거 제가 아주 딱 싫어해요. 반면 일본은 항상 제가 골목 여행하기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서도 좀 리프레시 할 수 있고 이런 걸 쭉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다이지라는 일본의 유명 만화가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냥 아까 저기 조구역에서 바로 버스 타면 10분 거리에 있는 아주 이런 곳인데 여기 보면 진다이지 건강안내소 이렇게 돼 있어서 다들 일본 어디나 딱 봐도 7순 8순 다 되신 분들이 다 매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일하는 실버 이거 정말 좋아. 대신 실버들은 너무 늦게까지 하지마.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면 문 닫을 거거든. 그래서 이런 관광 안내소니까 그렇고 저는 여기에 제가 갔던 곳은 이 소바집이에요. 소바집. 그러니까 이 소바집인데 여기 소바 마을이 있거든요. 소바 마을이 있는데 소바 마을에 보면 소바면을 여기서 직접 우리 저 수타면 하듯이 쫙 펴서 이 칼로 이렇게 직접 썰거든요. 기계로 썰면 면보다 더 정확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썰거든요. 이거를 밖으로 보여주고 사실 이게 원조집이 아닌데
원조집보다 더 원조집에도 이 밖에서 이런 거 조리하는 게 안 보이죠. 근데 이런 가치와 일본 그 소바 마을의 전통적인 이 전통의 맛을 품격과 분위기로 그대로 서비스하는, 즉 그러니까 막 하고 오픈하는 프랜차이즈도 있지만 정말 가장 이 디지털 사회일수록 이런 아날로그 가치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가치는 대신 인건비와 이런 부분을 상쇄시키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게 일본이나 한국이나 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바 자체도 저 개인적으로는 찬 소바보다 그리고 따뜻한 소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이게 후라이가 아니고 이게 마예요. 마. 이게 마를 쫙 갈아서 올려주고 노르자만 가운데 딱 넣는, 딱 봐도 그냥 한 그릇 먹으면 저절로 건강해질 것 같은 이런 비주얼 같이, 아니면 뭐 산나물, 그 다음에 일반 냉소바 이렇게 쭉 있으면서 뭐 진다이지 맥주도 있고요. 이게 그 동네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소바 파는 집이 한 거의 그 동네 이 30-40군데 이렇게 쫙 이렇게 모여 있고, 그 동네에 또 오래된 온천이 있거든요. 이렇게 노천 온천, 온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좀 디지털 사회에 오히려 변하지 않는 이런 아날로그가 그대로 살아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일본 쪽의 이 오리지널티 이런 걸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끔 일본 갔다, 오늘도 제가 KBS 아침 방송을 했는데 항상 물어보죠. MC가 요즘 일본 어떤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일본은요 그 동네 그 골목 그 마을 그 동네 그 상권 그 입지 그 골목에 가면 그 가게가 늘 있더라고요. 제가 늘 이렇게. 즉 그래도 우리 한국보다는 지속 가능한, 어떻게 보면 장수 가게들이 많은 가치,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외식업이 어떻게 지향해야 될 가치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시 상권의 핵심은 저는 여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남성보다는 항상 여성이고, 여성들이 모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한 40개 되는 이 소위 말해서 리단길 상권 다 여성이잖아요. 경기다니는 요즘은 힘들지만 온갖 지역으로 리단길, 저 어디야 가로수길에서 비롯된 샤로수길, 뭐 무슨 길, 감성 골목의 핵심은 여성인데, 그 대표적인 상권이 아까 저기 그 철길을 개발한 시모키타자와 다이칸야마 이런 곳들, 그리고 웬만한 이런 곳에는 반드시 쯔타야 서점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상권들을 가보면 다이칸야마 보면 지하철역에서 딱 내리면 저런 이런 상업 건물이지만 컨셉은 포레스트 게이트 해서 숲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여성들이 딱 좋아하는 다이칸야마, 남자들이 가면 딱 싫어할 것 같은 그런 동네죠. 이렇게 맥주 한잔 편하게 먹을 이런 자리보다는 전부 이런 뭐 파스타 레스토랑 정도, 아니면 베이커리 카페, 온갖 예쁜 옷가게, 예쁜 뭐 이런 소품 가게들, 이런 거 정말 많은 다이칸야마, 그 신주쿠나 슈부야에서 한 10분 거리. 그러면서 이 츠타야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어디 요즘 일본에 여성들이 모이는 상권에 츠타야가 없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츠타야가 결국은 우리 지금 우리 코엑스몰이 그래도 다시 살아났던 게 이 모델, 이 벤치마킹에서 가운데에 별마당 도서관 만들면서 코엑스 저 어디야 스타필드 코엑스가 그래도 그나마 제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츠타야의 가치는 1층, 2층, 3층 이렇게 쭉 해서 서점과 소품과 공간과 코믹, 일본의 그 옛날 온갖 만화방, 만화가게, 만화들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러면서 보면 이런 공간에 알코올 코너도 있어요. 생맥주도 이렇게 맥주 한 잔 넣고 카메라 딱 치고 쉬면서 커피까지 쳐놓고 혼자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있고, 60분에 1,100엔, 30분 연장하면 550엔 더 내면 되고, 일요일 이용권은 한 33,850엔, 한 36,000원 정도 내면, 35,000원 정도 내면 하루 이용권, 한 달 이용권 뭐 이러면 저 어디야
그 15,400원 정도 뭐 이 정도 해서 개별 점주 뭐 다점포 얼마다 이렇게 해서 쭉 지금 돼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거는 일본 제가 요즘 신주쿠나 이런 도심에 요즘 일본이 한편으로는 한국의 불행이 일본의 행운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뭐 춘절 기간 막 이런 거 되면서 중국인들이 서울로 와야 될 사람들이 전부 일본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동경 다니면서 토요코인이 반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일본의 동경의 위성도시라고 하는 조후라는 곳에 토요코인에서 묵었어요. 근데 조후가 아주 가까워요. 신주쿠하고 거의 한 30분 거리이기 때문에. 근데 외곽에도 이런 건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지금 사인이 딱 3층만 이렇게 쭉 있고 이곳 중에 하나가 요 쿠라라는 요 쿠라스시를 한번 갔어요. 저는 왜 이거를 봤냐면 아까 푸드테크 이 개념으로 이 스시의 푸드테크의 가장 일본 아이템의 90%는 다 한국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아이템 중에 하나가 푸드테크의 그때 최초의 시발점이 그 당시 한 10여 년 전에 일본 그 시부야 뒷골목에서 발견한 그 당시에 우오베이라는 아마 우오베이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요즘 일본 전역에 한 600개 오픈했을 것 같아요. 400개인가 몇 개 오픈했고 최근에 우오베이가 400개 오픈했는데 지금 거의 550개 오픈한 전자동 서비스 스시집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10년 전에. 그래서 우오베이는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쫙 일렬로 딱 이런 식이었어요. PC방처럼 전부 하고 모니터 크게 있고 전부 이렇게 쫙 하면 모니터 밑에 3단 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주문하자마자 5분 내에 레일에 기차처럼 음식 접시가 올려져서 딱 내 앞에 왔던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일본 전역에 지금 퍼져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렬로 쫙 돼 있어서 야 이거 분위기가 좀 아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우오베이를 완벽하게 업그레이드하면서 우오베이보다 더 많이 오픈한 일본 전역에 지금 550개 정도가 오픈했고 미국에 한 60개 정도 그 다음에 대만, 홍콩, 중국 상하이까지 오픈한 브랜드가 쿠라스시였어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90년대도 늘 했던 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일본의 개인들이 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버블이 끝나면서 그 당시에 그 버블 경제 시대에 그 당시 90년대 가장 많이 뛰었던 아이템이 그냥 뭐 소비자들이 지갑이 얇아져. 근데 불황이었고 그 당시에 많이 나왔던 게 백앤샵. 백앤샵의 대표 브랜드가 다이소였단 말이에요. 이게 최근에 일본에는 백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000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도 청량하우스 이런 게 생겼단 말이에요. 요즘 일본에는 3코인즈에서 300엔 한 3,000냥 하우스 이런 거 지금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요. 쿠라스시 같은 경우도 전품목 세금 포함해서 하나에 130엔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 우리도 그냥 한 10개 한 접시에 한 12,000원 이런 정도는 다 스시집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 정도구나. 근데 일본의 일반적인 스시집이 개당 한 접시에 기본 250엔, 300엔 이 정도는 하기 때문에 거의 반값이죠. 그래서 저는 이 쿠라라는 게 최근에 일본에 550개 정도가 오픈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늘 일본 가면 눈에 띄었던 건데 이번에는 제가 작심하고 여기 가서 마음껏 한번 먹어봤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시스템을 보면 이거 그냥 예전에 그 우오베이 같은 경우는 이런 칸막이가 없이 이렇게 쫙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 쭈르륵 모니터 보고 다들 3명 오면 3명, 2명, 4명 앉아서 이거 주문하고 이거 해서 옆으로 이렇게 맥주는 기차 타고 오면 떨어지니까 맥주는 서비스 해주고 홀에서도 늘 직원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요 쿠라스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인터넷으로 우리도 네이버 플랫처럼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게 기본이고 예약하지 않으면 웨이팅 해야 되고
혼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한 1인 좌석. 1인 좌석은 어김없이 도서관처럼 칸막이 쫙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혼자 먹어봐야 객단가 기본적으로 2만 원 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한 6명까지 앉을 수 있는 이런 좌석을 쫙, 그 다음에 삥 돌아서 저쪽 반대쪽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런 시스템 자체가 뉴스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것도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이렇게 쫙 레일이 2개 레일이 있는데요. 밑에는 서서히 움직이면서 어떤 거 팔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마음에 들면 여기 누르면 바로 뺄 수도 있고, 내가 주문하면 알아서 위는, 그러니까 여기는 완행열차고 여기는 완전 KTX인 거예요. 그래서 손님한테는 빠르게 쫙 와서 쓰고요. 이거는 아주 서서히 오면서 취향에 따라서 먹고 싶으면 먹어. 이거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 자체, 그리고 종류 자체가 정말 많단 말이에요. 재밌었던 것은 기존 스시집하고 완전 달랐던 게 테이블의 한쪽에 이 홈이 파져 있고, 대부분의 초밥집 같은 경우는 내가 열접시를 쌓아 놓는 거죠. 와, 많이 먹었네. 야, 이제 그만 먹으니 저 얼마야? 동계산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이거 동계산은 의식적으로 굳이 할 필요 없어. 일단 먹어보자 해서 먹자마자 바로 테이블에 접시를 그냥 이렇게 넣어버릴 수 있어요. 넣음과 동시에 이게 RFID 칩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카운팅을 해요. 이거를. 그래서 야, 이 테이블에 지금 몇 개째. 그래서 계속 빈 접시를 넣으면 넣을수록 이거를 또 소비자들에게 즐겁게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5개 정도 넣을 때마다 게임비가 돌아가요. 이 주문판에. 그래서 당첨, 나날이 이 2가지가 나오면서 당첨되면 이 랜덤 선물이 공으로 내려오는. 그럼 사람들이 5개 넣어야지 게임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일본의 이 가족 단위 외식객들, 4명 먹기 너무 좋으니까. 가족 단위 외식객들도 아들이 야 5개에서 당첨되면 이거 뭐 열쇠고리도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선물이 있는데, 그거 받으려고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푸드테크와 이런 어떤 게임,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게임이죠. 그래서 이 테이블 위에 1회 게임을 하면 5개를 넣었을 때 이게 모니터, 주문 메뉴판에 게임이 알아서 애니메이션으로 막 돌아가서 당첨 나가리 2개만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당첨되면 이거 하나가 쫙 쭈르륵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야, 참 얘들의 상상력은 끝이 없구나, 이걸. 이 정도 되면 야, 그러면 130엔짜리 초밥이 뭐 얼마나 맛있겠어? 근데 이걸 한 번에 반전시키는 게, 여기에 보면 이런 곳에 꼭 일본인들은 이런 가치를 벽에 꼭 붙여놔요. 이거 보면 이거 뭐 혼모노, 야, 그러니까 야, 진정한 맛은 오래된 옛날에 무첨의 맛. 그러니까 야, 우리가 스시집이지만 그냥 스시집이 아니고요. 정말 진정한 오래된 옛날 맛을 구현하는 스시. 제가 그 옛날 90년대 미스터 초밥왕 30개 만화를 읽으면서 열심히 생각했는데, 야, 미스터 초밥왕의 쇼타가 늘 얘기했던 게, 음식은 야 70%는 원재료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원재료 그 자체가 야 중요합니다. 무첨가의 순수한 맛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믿거나 말거나 이게 아무튼 이 가치를 얘기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컨텐츠를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종류 정말 다양하고요. 정말 다양하고 하나하나 한 접시가 뭐 특히 스시 같은 경우는 뭐 원재료 좋으면 되고, 일본은 확실히 맛있는 게 쌀맛, 아키바리 쌀맛은 맛있잖아요. 이 밥맛 맛있고, 그러면서 이런 푸드테크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즐겁게 만들고, 그리고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게 회자가 되고, 그러면서 그 옛날 우베이보다 쿠라스시가, 그러니까
경쟁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경쟁자를 이렇게 넘어서려는 이 연구개발하는 이런 모습들, 야, 일본처럼 이런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는 게, 야, 우리나라에서도 기존 모델 업그레이드 어떻게 할까? 이거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해서 쭉 지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요 일본 시장에서 제가 그 고령 시대가 이렇게 쭉 되면서, 야, 일본에는 요 일하는 실버들 참 많다. 일본의 그 스가모 시장 같은 동경의 스가모 시장 같은 데 가면 창업자도 실버, 직원도 실버, 이 고객도 실버 이런 거 너무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지금 앞으로 홍대 상권 같은 경우도 앞으로 한 20년, 30년 지나면 파고다 공원이 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왜? 내가 소시적이다, 홍대에서 내가 이제 폼 좀 잡았어, 이런 사람들이 그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그 동네에 갈 거 아니에요. 이걸 일본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부야 같은 이런 곳이 원래 젊은이들의 패션 이런 곳이었는데, 최근에 시부야의 이런 대형 도쿄 프라자나 이런 상업 건물이 4060들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매장도 요즘 되게 많이 오픈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젊었을 때 20대 연애할 때 이 동네에서 엄청 놀았는데 그들이 지금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된 거예요. 그들이 다시 거기에 돌아와서 옛날을 추억할 수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은 야, 이제 젊은 애들보다는 그래도 좀 돈이 들어가지만 가치 소비로 이어질 수 있고, 그들의 옛날 컨텐츠도 있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는 어디야? 여기 교토의 가오라마치 뒷골목에 오래된 이 오코노미야끼 집 사장이에요. 근데 거의 한 80수는 되죠. 직원은 더 연세가 들었어요. 허리를 못 펴시고 기억자로 계시면서 서비스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근데 이런 집은 가면 요즘 일본에 웬만한 프랜차이즈 매장 한국어 반드시 있거든요. 이런 집은 한국어 이런 거 아예 없단 말이에요. 사진 메뉴 이런 거 아예 없단 말이에요. 제가 90년대 일본 가면 맨날 이 작가 와는데 사진 있고 이런 집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맨날 세조가 들어가면 닭요리고 고기업자 들어가면 생선이고 뭐 모르니까 그냥 맨날 저 일본어를 제가 배워본 적이 없어서 학교 다닐 때 그 옛날 제가 기자하던 시절에 종로 외국어학원 토요일만 나가는 3개월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 나갔던 그 시절 그 실력으로 지금도 맨날 일본 다니고 있는데요. 그냥 보면 고려부다사이 이쿠라 데스까 이것만 맨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게죠.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코노미야끼를 먹는데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그 골목에 오더니 아무것도 이런 메뉴판 전혀 이런 거 없으니까 들어왔다 그냥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고령 시대에 결국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죽을 때까지 일을 하셔야 된다. 이거를. 일이 없으면 우리는 빨리빨리 죽읍시다, 제발. 그래야지. 저는 꼭 스위스 가지 않더라도 일본과 한국은 반드시 안락사법이 저는 제정될 거라고 봐요. 그 안락사법 제정된 걸 영화화했던 게 저 되게 재밌게 보니까 플랜 75 영화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78세 할머니가 주인공이었거든. 근데 우리나라도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닌 나라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소중한 거지. 그리고 그 옛날 여기 보면 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만 기린 빙비루 4억짜리가 있어. 이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지금 4억짜리 맥주 없어진 지 오래돼서 이 4억짜리 맥주, 큰 병맥주, 빙비루가 있어 이러면서 되게 또 자랑하시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외식시장도 그 옛날의 가치를 그 오리지널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면 그거 자체가 저는 구매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아까 추르통탄이라든지 도리키조쿠처럼 요즘 버전으로 모디파이해서 어떻게 지갑이 얇은 소비자로 공략할 것인가, 그 두 가지 코드로 결국은 오리지널티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사람 적게 쓰고 임대료 싼 곳에 가서 그 옛날의 가치를 그대로 구현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이 오코노미야끼
폭락 이 외부 간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일본 상인 정신은 이런 가게들 보면 아침 문 닫을 때는 이 노래 이게 노랭이잖아요. 노랭 빼서 딱 넣고 아침에 문 열자마자 노래부터 딱 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외식업 경영자들의 어떻게 보면 상인 정신은 이 노렌의 경제야. 노렌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50년, 60년, 70년 동안 이렇게 하는 제가 지난 2020년, 2020 그 당시에 2000 코로나 전에도 그때 동경에 스가모로 갔을 때 레스토랑 사장님이 80대 할아버지셨는데 그 당시에 2019년이니까 2020년이 그 당시에 도쿄올림픽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언제 이 가게 언제 오픈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내년이면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해요 이러더라고요. 생일이 왜 두 번째예요? 그랬더니 우리 가게가 오픈한 게 1964년 도쿄올림픽이 그때 할 때 우리 가게 오픈했다. 근데 2020년 두 번째 올림픽을 하니까 우리가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 경영을 이렇게 보여주는 청어소 맛집 150년 된 가게들 이런 거 많이 아마 보셨을 텐데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오래된 가게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문화재로 지정해주고 싶다. 이런 거죠. 프랜차이즈 결합은 완전 다른. 프랜차이즈도 저는 일본 프랜차이즈하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가장 다른 게 우리나라 지금 백종원 씨 같은 프랜차이즈 CEO가 9,800명이잖아요. 브랜드는 지금 기준으로 12,000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 80%가 외식이잖아요. 9,800개, 브랜드 12,000개인데 일본의 프랜차이즈 회사는 1,300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300개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브랜드만 많이 생기고 너나 없이 누구나 프랜차이즈 CEO가 마치 이 정부에서는 야 매장 1,000개 오픈하면 성공한 CEO라고 추앙하고 물론 그거 자체가 사기친 건 아니기 때문에 의미는 있지만 모든 브랜드가 다점포 전략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는가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브랜드는 올해는 딱 그냥 제가 그때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 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가 겐로쿠동이라고 홍대 1호점 지금도 홍대에 가면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일본에서 그때 유학하면서 겐로쿠동 일본 큐슈 겐로쿠 우동의 이 제자가 됐는데 그 일본에서 겐로쿠동을 오픈할 사람은 도제식으로 배워서 오픈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 사장이 나의 수제자는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가서 배우세요. 그래서 일본 창업 예정자가 홍대 매장을 가서 배운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겐로쿠동 같은 경우 오픈하려고 하면 100개, 200개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지금도 물어보면 이런 사장 그냥 우리는 1년에 한두 개 정도 오픈해. 우리 지금 한 20, 30개 정도 있을 거예요. 지금 한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가치도 소중하다. 이게 프랜차이즈의 외형 만들어서 IPO 가고 이런 것만이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이 좁은 5천만 밖에 안 되는 내수에서 그게 꼭 바람직한 일인가 저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간사이 공항의 맥도날드에 갔더니 직원들 80 거의 80 다 된 어르신들이 유니폼 입고 이런 서비스하는 한국에도 이런 거 이제 앞으로는 하셔야 된다. 일본에 가면 65세 이상 지하철 공짜 없잖아요. 제가 이제 그 나이가 가까우니까 나가시는 공짜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하는 실업을 앞으로 고용할 때는 노동력이 되고 이렇게 충분히 움직이는데 문제 없는 이런 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코인즈 300엔 하우스 이런 거 여성상권 이런 데 정말 많고요. 좀 정리를 하자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저는 좀 어떤 식으로든 이 불황의 골이 2025년 내년이라고 금방 나아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은 들지 않긴 해요. 근데 일본은 워낙 30년 장기 불황 이게 있었기 때문에 불황시대 아이템이 그냥 모든 분야에 체질화되어 있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러한 불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비자 입장의 지갑도 얇아지기 때문에 저가라는 테마,
무한리필도 마케팅 코드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 무한리필 고깃집 같은 대표적인 명륜진사갈비 같은 이런 브랜드가 IMF 전에 한 600개 이상 갔다가 저 코로나 시대에 전에 한 600개 갔다가 코로나 때 한 200개 망하고 최근에 다시 600개로 보냈단 말이야. 야, 저거 맛없는 명륜진사 저 왜 이렇게 오픈하는 거야? 저 누가 명륜진사 한다고 그러면 2만 원을 줘도 안 가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랬거나 저랬거나 명륜진사 최근에 명륜진사에서 나온 본부장들이 온갖 뭐 청년 고위장수 이런 거 계속 만들잖아요. 이거 뭐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모든 시장의 가치는 소비자가 결정하는데 아까 원가 상승, 판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19,900원이야. 가성비 입장에서는 이게 나쁘지 않은 거야. 두 번째, 저렴한 고깃집이라는 거 다 알고 가는 거죠. 다 알고 가니까 기대치 자체가 높지 않다는 거. 거기다가 근데 인테리어만큼은 폼나게 해야 되는. 90년대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저 때문에 성공했던 브랜드 그때 제가 요 압구정 매장 어디야 그 2호점 3호점을 그때 제가 오픈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가 용우동이라는 브랜드 아시겠어요? 용우동 이랜드 출신의 이영찬 사장이 만든 브랜드인데 용우동의 법인명은 주식회사 드래곤 빌리지 용마을이에요. 용마을. 그래서 우리 가맹 점주들의 유토피아로 만들겠다 이런 같이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늘 추구하는 의식주 개념에 이런 식문화 쪽에서 그 양반이 프랜차이즈를 배우기 위해서 이랜드 패션 쪽만 있었기 때문에 이랜드 그 당시에 외식 브랜드 물론 그때도 런칭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서 장우동 대구에서 왔던 장우동 인하대점을 그때 처음 오픈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장우동 인하대점을 용우동으로 완전 바꿔버린 게 용우동의 최초예요. 그래서 제가 압구정 쭉 했었는데 그 당시 용우동의 가치가 뭐였냐면 비록 그 당시에 우동값이 2,000원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초기에는 2,000원짜리 우동을 팔더라도 분위기는 파스타집으로 이게 용우동의 시설 인테리어 전략이었어요. 그 이영찬 사장의 아마 부인이 디자이너 출신이었어요. 용우동에 가면 요 손잡이 하나가 이렇게 쫙 이 어디야 주물로 디자인된 그래서 품격 가치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격 싸고 이런 건 하지만 아이러니한 게 가치 소비를 위해서 찍을 거리와 아까 일본에서 보여지는 이런 품격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인테리어 품격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가격 무한리필이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싸게 팔면 싼 게 비지떡이야 이런 게 있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면 마음껏 먹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가.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그 가치를 즐거움 코드, 재미 코드를 결합시키면서 뉴스 코드를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반복 구매를 이끌어내면서 질리지 않게 어떻게 할까. 이 가치가 상당히 지금 불황시대에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가하려면 이 영업시간 길게 할 수밖에 없다. 영업시간에 상권에 맞는 유연성. 요즘 편의점 중에서는 24시간 아니고 새벽 2시부터 5시간 이분 다 드세요. 이런 편의점 있는 것처럼 이런 영업시간은 해당 상권, 이 경영자의 아이덴티티를 존중해 줄 수밖에 없다. 결국 그리고 월세가 부담이 된다면 작은 가게로 살아남는 것은 줄 세워야 된다. 줄 설 수 있는 가치, 상품력, 가격, 서비스 이걸 어떻게 개런티할 것인가. 그러면서 아직도 우오베이도 한국에 안 들어왔고 쿠라시스도 안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압구정에 회전 초밥집이 처음 들어왔던 게 80년대, 90년대 초반인데요. 회전 초밥집 할 때 그 설비 시스템이 엄청 비쌌거든요. 우오베이나 쿠라시 시스템 엄청 비싸죠. 일본인들이 그렇게 쉽게 또 이 노하우도 알려주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아이템도 한번 쳐다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카페는 일본보다 더 훨씬 일본인들이 시노쿠보에 가면 한국 카페 여행하러 많이 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한국 카페에서 보여주는 뭐 블루보틀 같은 외국 브랜드들도 물론 교토나 이런 데 많이 있지만 한국 카페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거 워낙 우리가 양쪽으로 카페가 지금 워낙 13만 개, 15만 개까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 카페 업그레이드를 이런 시설과
가격, 품격, 하다못해 물컵 하나, 그릇 하나 이런 것까지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까? 동시에 이런 고령시대의 경영자, 고령시대의 직원, 고령시대의 소비자들을 위한 이런 준비를 지금부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똑같이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전 퇴직자들 예전에는 퇴직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중장년 창업자 많은데 요즘 중장년 창업 시장이 엄격하게 다들 퇴직하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봐야 치매만 빨리 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고령자 인력을 좀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것도 이 외식시장의 인건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상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닌가. 동시에 이런 1인 고객들, 우리나라 지금 1인 고객이 1인 세대가 지금 960만, 거의 1000만 세대, 우리나라 전체 2300만 세대 중에서 40% 이상이 1인 고객, 1인 세대가 이렇게 있는 곳이기 때문에 1인 고객들을 위한,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것은 좀 성향은 다르지만 앞으로 저는 외식 경영자나 이런 프랜차이즈 CEO들, 경영자들이 해야 될 게 일본이나 한국이나 외로운 소비자가 너무 많다.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 외로운 소비자의 이 외로움 타파 결을 어떻게 터치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이 좀 필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상권 자체를, 이건 뭐 정부나 지자체가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상권도 다시 리뉴얼, 앞으로 상권이 리뉴얼될 수 있는 곳은 신도시 상권 전혀 아니고요. 전국의 원도심 상권 리뉴얼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세금을 쏟을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로드샵. 이게 지자체나 모두. 관건은 서울에서 외곽의 이 지방 도시들을 서울 사람 어떻게, 서울의 20대 30대를 어떻게 끌어들일까? 여수 밤바다 같은 상권이 연간 1,500만 관광객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10대 20대가 KTX 타고 내리면 바로 5분 거리에 그들의 놀거리가 있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면 이 KTX, SRT 인프라가 미치는 곳과 그렇지 않은 상권, 아니면 차로 움직이는 상권,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공항을 막아버리니까 그 당시 SUV 타고 차박 열풍이 일어났듯이 앞으로 저는 뜨는 상권은, 저는 동해안 7번국도 상권, 부산에서 목포까지 바닷가 다이어리, 바닷가 상권들, 목포에서 저 군산 찍고 인천까지 이런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 이런 상권들을 핵심 거점으로 삼으면서 서울 수도권 2,500만 수요를 어떻게 눌러오게 할까,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결국은 마지막 키워드는 그래서 행복하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진짜 부쩍 돈 많이 벌었는데 장렬하게 죽었다 끝 이런 이 카톡으로 본인상 부고를 요즘 제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뭐 죽을 똥살똥 해봐야 하늘나라로 가면 다 끝이더만, 이렇게 해서 저는 좀 이렇게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결국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 소중한 시간에 와서 이런 것도 결국은 그래서 행복하니? 이 행복, 나의 행복 가치를 어떻게 연계할까? 그래서 이 돈 버는 가치를 저는 좀 나의 행복 가치하고 같이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어떤 걸까? 이런 부분 좀 잘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상훈 교수님, 작년에